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딴지 총수 김호준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꼼수다 4회 시작하겠습니다. 쥐루사 쥐한테 참 좋은데 그걸 먹고 죽으면 국민이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 차두리가 노래 한 곡 틀어드릴게요. 지 때문이야 지 때문이야 이거는 지 때문이야 이거는 지 때문이야. 단 한 번의 적은 양을 먹어도 쥐가 죽게 되며 사용도 아주 간편합니다. 쥐가 잘 먹는 쥐약 지루사 가까운 농협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저희가 늘 이 광고 쥐루사로 밀고 있습니다. 다 유사, 모조, 짝퉁, 구라, 가짜 광고지요. 저희 광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 팟캐스트 정치 시사 부문에서 1등을 먹었습니다. 네, 모든 공중파 프로그램을 제끼고 네. 1위를 차지했고 네. 뭐 1위부터 한 3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저희 경쟁 프로그램들은요. 네. 예를 들어 손석희 또는 박경철 예.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누구예요? 예? 손석희 알겠는데 박경철은 누구예요? 박경철을 몰라요? 어쨌든 KBS, MBC 양대 간판 프로들이 저희 경쟁 프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은 쪽방에서 셋이서 쪼그려 앉아서 예. 방송하고 있다는 거. 지금 스튜디오 렌탈비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이 2시간 녹음하는데 5만 원인데 이 없어가지고 심각한 경영난에 지금 네. 휘말려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광고를 좀 주세요. 아니면 뭐 저희가 조만간에 후원 계좌를 한번 만들어 버리든가. 네.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그냥 힘써서 구라 푸는 거 있잖아. 저희 딴지일보로 전화를 주십시오. 광고 음원이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만 없으면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어떤 형태의 광고도 좋습니다. 1인 기업도 받고요. 예. 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애인에게 사랑 고백 저희 네. 광고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광고도 받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주옥 같은 대통령이다. 이걸 좀 주옥 같은 대통령이다. 빨리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족 같은 대통령이다. 이런 광고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비는 뭐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도록 하겠고. 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죠. 우리 김어준 총수님. 전화번호 제가 잘 모르고요. 홈페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딴지일보, 저는 이제 딴지닷컴으로. 광고 하면은 광고가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제 아이튠스로 깔아갖고 제게 이제 갤럭시니까 핸드폰이 아이튠을 깔아갖고 들어보니까 이게 광고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광고 들어오게 좀 해보겠다 라고 하는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달았어요. 58명 중에 1명이. 썰렁해. 중요한 건 이거를 계좌를 세 사람 명의로 공동 계좌에 개설해야 됩니다. 딴지 라디오로 딴지에다 독자적으로 하면 이게 독식합니다. 독식.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아니라 딴지 저축은행 사건이 떨어집니다. 이게. 저희는 바로 그거 원하고 있고요. 오로지 딴지로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지난주에 펑크낸 거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넘어가나요? 지난주에 저희 피곤했어요.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쪽방에 모여가지고 아니 근데 지난주에 그때 합니다. 이게 확실히 이 느낌이 지난주는 제가 펑크를 내려고 그랬어요. 수요일 저녁서부터 무지하게 힘이 들더라고. 그런데 한번 버텨보자.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날 오전 되니까 김어준 씨가 펑크했다는 문자가 와가지고 안 그러면 제가 독보를 쓸 뻔했는데 3인 모두 펑크 상태였어요. 지난주는 피곤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팟캐스트에 언제 올라오지도 않는데 맨날 제작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저도. 이거 뭐 하려고 하지? 뭐 듣는 사람도 없이. 근데 말이죠. 저희가 사실은 테스트용으로 살짝 올렸거든요. 그거를 또 발견해내가지고 이분들이 저희가 공지를 한 것도 아닌데 푹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 자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하였다. 우리의 진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겉으로는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면서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 자세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진정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왜 북한의 정상회담을 애걸했습니까? 정상회담을 애걸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비공개 접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북한에게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측 특사한테 신임장을 주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5조에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의 신임장이 있어야만 남북 접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글쎄 신임장이 없더라도 물론 접촉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북관계 발전법 15조 위반인데. 남북 접촉은 일반인도 교류협력법에 따라서도 접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한번 읽어보고 따오세요 다음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저희가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석이 드디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요, 그 한나라당 또 휴전선 이북 이쪽 상황은 아주 빠삭하게.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이나 거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본인에 관련된 것만 제외하고. 본인에 관련된 것만 제외하고 본인이 당선된 게 낙선하냐 이런 거 못 맞춰요. 근데 사실 이발사가 자기 머리를 이발 못합니다. 다른 분석들은 굉장히 예리하고 사실 이 남북회담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틀림없이 돌파구를 남북회담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얘기는 했었죠.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지지난주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천안함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의도는 이렇다. 정권 교체가 되면은 천안함 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 북한이 미리 사과를 해버리면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면 더 이상 음모론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 천안함을 털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사과 비스무리한 거 유감의 모양새만이라도 취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게 바로 맞췄어. 바로. 대단해. 그 김총수가 받았고 그렇죠. 애걸 복걸을 할 것이다. 그 기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애걸 복걸. 저희가 북한이 이 방송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이팟으로, 팟캐스트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미리 듣고 그것을 쫓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당연히 정치적 입장을 결정할 때 늘 PSI나 이제 나는 꼼수다 이게 더 터졌으니까요. 이걸 보고 요걸 좀 피해서 가야 되겠다. 혹은 요걸 쫓아서 그대로 가면 자기들 의중이 이미 읽혔기 때문에 크게 욕은 안 먹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물론 한나라당이 저희 방송을 듣고 그런 입장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봉주 전 의원의 분석이 그만큼 업계에서 주역에 먹히고 있다는 자화자찬이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화자찬이었습니다. 그냥. 실제로 한나라당이 저희 꼼수다를 듣고 무슨 정책을 세우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이 자화자찬을 직접 하셔야지 평소처럼 한번 꼬아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저희 예리한 예상에 너무나도 놀랍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애걸 복걸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애걸 복걸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죠. 그리고 민주당의 모 의원이 현 정권이 하는 짓은 모두 다 꼼수다.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 방송을 북한이 이런 폭로를 하기 2주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거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아직 안 적했는데 우리 각하께서
장사꾼 출신이기 때문에 뒷걸음일 것이다. 장사꾼은 테이블 위에서는 번지르라는 얘기를 하지만 언더 테이블로는 꼭 뒷거래라는 양반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총선 대선용으로 정상회담 이벤트가 필요하니까 북한의 엄청난 경제 지원 이런 걸 물밑으로 했을 것이다. 그렇죠. 분명하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돈봉투 이야기까지 나왔죠. 돈봉투까지 이야기는 그거는 돈봉투. 언더 테이블이 아니라 온 테이블이었어요. 온 테이블이죠. 요것은 그냥 차비로 쓰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북한이 몸값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 얘기도 했죠. 그래서 북한이 튕길 것이다. 그렇죠. 그런 북한 얘기. 고자서를 갖고 너희들하고 굳이 정상회담 하지 않아도 우린 돌파구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말 정상회담 하고 싶으면 몸값을 좀 올려서 계산을 해라. 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죠. 아마 내밀었던 봉투가 좀 작았을 겁니다. 그 위로 내민 건 차비고 밑으로 이제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돈 주기 좀 와줘. 돈 주기 내년 3월에 좀 와줘. 이런 거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한국에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출연료를 줘야죠. 그렇죠. 출연료를 줘야 되는데 3번 출연을 요청했어요. 그럼 한 번 출연료만 준 거예요. 계산을 하기를. 3번 출연료를 다 계산해갖고 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남겨먹으려고 그러다가 140억 빼먹으려고 그러다가 사고치고 북한 김정일 대한민국 정치에 출연시키려고 그러다가 그 출연료 좀 깎으려고 그러다가 사고 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북풍쇼를 기획했는데 그렇죠. 북풍쇼를 기획했죠. 내년 3월이니까 4월이 총선이잖아요. 바로 총선 직전에 북풍쇼를 짠 기획해놨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료를 이제 책정해가지고 3배로 줘야죠. 평상시 계산했던 거예요. 3번 출연이니까. 저는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지금 이 들리는 소리는요, 이 쪽방에서 뭔가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에어컨 드레인 빠지는 소리 끄지 마세요. 에어컨이 좀 낙후됐는지 의하네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자사전을 7천만 원 이렇게 딱 주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먼저 얼마를 줬죠? 형님이 얘기해 줬잖아. 그 얘기는 말이죠. 제가 그 자서전을 집필했던 그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 직접 얘기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 대상이. 그러나 우리가 그 대상으로 지칭하는 사람은 꼼수 부리는 사람 아니면 지칭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서전을 집필할 때 7천만 원을 약정했는데 성금을 주고 후보를 안 주더라도 책이 잘 나가서 책이 대박이 났는데 그런 분이에요. 성금을 얼마 줬죠? 선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절반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3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뒷돈을 그렇게 안 주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스타일이죠. 스타일. 이분의 꼼수가 갑자기 생각이 그렇죠. 납니다. 꼼수가 그게 이제 우리가 사기꾼 김경준의 얘기를 들을 바는 아니지만 한국에 들어와갖고 2007년도에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당시 MB 후보에 대한 얘기를 쫙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그마치 A4 용지로 그건 한 20페이지 정도에 대한 얘기를 쫙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아니, 정 의원님이 김경준을 직접 만나셨어요? 저는 만나 사기꾼은 안 만납니다. 사기꾼은 감옥에 보내거나 혹은 사기꾼을 타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직접 만나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돈 주고 좀 만나줘라 이래도 안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당시 열린우리당 시절의 변호사들이 이제 그때는 민주당이죠 또 이놈 당이 기억이 잘 안 나. 한 6개월 사이 당이 하나가 만들었다 없었다 또 그런데 이제 만들었다. 김경준이 쭉 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묘사하는데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당시 이제 MB 그 대통령 후보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열심히 도와준 그 신문 기자가 있대요. 근데 한국에서 그 기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부조금을 안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정말 자기 기자 생명을 걸고 도와줬는데 부조금을 안 보냅니까? 축의금. 죄송합니다. 축의금. 부조금도 뭐 같은 말이지 뭐. 그건가요? 그건 두 분이 싸우시고.
근데 그 축의금을 안 보내서 김경준이 물어봤답니다. 예. 아, 왜 안 보내십니까,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예. 그랬더니, MB 하는 말이. 예. 그거 안 보내줘도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 좀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굳이 줄 필요 없다. 라고 말했다고 김경준이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는 무슨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얘기거나 예. 자신의 형량이나 예, 죄에 영향을 없죠.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예. 없죠. 그 자기가 너무 이상해갖고 돈도 존나게 많아졌어, 씨발. 부적금 얼마나 했어, 씨발. 10만원, 20만원 그걸 못 보내는 거야, 안 보내는 거야. 돈 존나 아까워. 그 이유가 자기가 너무 충격이 곧 잊어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 진짜 재밌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요 정책을 보면 그러잖아. 일단 지르고 보잖아요. 그거 왜 안 하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 금방 잊어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하나도 안 잊어먹고 있어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예. 각하. 이런 큰 웃음을 주셔서. 어쨌든 각하께서 혼자 이렇게 센 척 하시면서 사과를 해야 불러준다. 불러주는 거야, 모양새는. 그런데 뒤에서는 나 좀 도와줘. 나 좀 제발 도와줘. 근데 천안함 하고 있었는데. 천안함 얘기는 이 의미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스토리가 보면요. 전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대충 느낌이 와요. 왜냐면 이번에 하는 거 보면 BBK 해결하는 과정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BBK 에리카 김이 들어와서 이거 털어주는데 어떻게 터냐면 우리가 거짓말 한 거다. 그렇죠. 똑같네요. 똑같죠, 스토리가. 우리가 거짓말 한 거다. 사과를 한 거네. 사과를 하는 거죠.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BBK 통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천안함 사건이 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중에 하나죠. 근데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한 건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중에. 이거가 터지면 보수 입장에서도 전혀 이건 무너지는 거죠. 할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수 정권을 뽑아놓고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교과서에 나오면서 향후 30년 동안 보수 집권하기가 힘들 정도의 보수 언론도 무너져요. 보수 언론도 무너지죠. 보수 언론이 얼마나 여기다 얼마나 대고. 상단을 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습니까? 인간 어뢰 그는 정말 조선일보의 인간어뢰.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애잔하다고 표현해요. 애잔한 그래픽. 그래서 이번 사건도 보면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는 게 BBK는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는 게 에리카 김하고 김경준 아닙니까? 예. 이거는 천안함도 미국 측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는데 3, 4개월 시간이 지나가면서 북한 측 소행으로 이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북한이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가 와서 미안하다. 미안한 것처럼 생각한다. 미안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 정도만 해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미안할까봐. 예. 미안할까? 나 어쩜 미안한지 몰라. 여러 사람이 나를 미안하다고 생각하래. 미안하다고 느껴졌으면 돈 준대. 요번에 저 민주노동당하고 예. 진보신당이 그런 비판 여론을 존중한다 그랬는데 예.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래서 거기서 털면 천안하면 털리는 겁니다. 그렇죠. 털고 나면 아니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했다 그러는데 네, 누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 그 전에는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요. 정상회담에 대화의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일단 핵폭입니다. 원래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비핵 개방 3천 아닙니까? 네. 비핵 개방 3천.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금강산 피격 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바뀝니다.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지 남북 대화를 한다. 예.
근데 비핵은 그냥 핵포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이것이 천안함 사고라고 하는 게 이번에 처음 들어갑니다. 거기다 연평도까지 끼워놓죠. 근데 연평도와 천안함까지 끼워놓은 것은 국민들의 시각을 혼돈스럽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연평도는 명백하게 북한에서 타격을 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연평도와 천안함이라고 묶어서 가면 국민들이 보기에 천안함도 연평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측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런 의식 조작, 인식 조작의 보수 진영은 무척 능합니다. 만약 천안함만 딱 끼워놓으면 연평도에 남과 북이 NLL 때문에 늘 분쟁이 있으니까 연평도만 넣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천안함만 만약 따로 띄워내면 천안함을 왜 띄워냈지? 이렇게 의심을 가지니까 연평도 천안함 넣는데 연평도는 사실은 양념으로 넣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천안함을 사과를 해라. 사과에 비슷한 말을 해라.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을 넣은 것은 이 정부가 그만큼 천안함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보수 진영 전체가 붕괴할 만한 심각한 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온 국민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국민들을 학습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BBK와 진짜 유사한데 그러니까 그 사건 당사자가 나와서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해라. 이걸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에리카 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을 풀어준다고 하는 거래 카드를 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추방한다고 하는 미국으로.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이 빠개진 것은 돈 얘기를 존나게 하다가 이게 액수가 안 맞은 거야. 응? 그냥 접촉하고 몇 시간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빵 난 게 아니라 빠그러진 게 아니라 이 비밀 회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전 접촉이라는 게 항상 비밀 회담이었는데 비밀 회담을 하면서 딱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났겠어요? 틀림없이 우리 쪽에서 가지고 간 어떤 그 소위 패키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패키지가 오가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안 맞았던 거예요. 돈이. 액수가 안 맞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수가 안 맞다 혹은 북한을 어떻게 믿냐? 북한에서 남한을 어떻게 믿냐? 돈을 먼저 꽂아라. 네가 먼저 뭘 해라.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빠그러졌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측에서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대담을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3차 회담을 했다 그랬어요. 3차? 예, 3차로 3번 만났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난 게 5월 9일입니다. 첫 번째 만났다고 주장하는 게 5월 9일인데요. 얼마 안 됐어요? 5월 9일은 독일에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3월 25일 해관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향이 있다. 소위 베이징 선언이었던가요? 베를린 선언. 베를린 선언이죠. 그 선언을 했습니다. 혼자 선언. 제 추정컨대 5월 9일날 베이징에서 만났든 어디서 만났든 만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대통령에게 직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접촉한 사람들 이외에는 실상을 모르잖아요. 접촉을 해놓고 그때는 얘기가 잘 됐으니까 또 만나자 하고 3차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렇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같이 수행했던 김태효 전략비서관인가? 대외 전략비서관. 이 양반이 독일에서 바로 베이징으로 날아갔대요. 베이징으로 날아갔고 그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거기서 접촉을 하고 접촉을 하자마자 전화를 했겠죠. 바로 보고를 했죠. 보고를 하고 1차 접촉의 결과는 긍정적이야.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니까 여기서 각하께서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도 되겠구나. 될 것 같으니까 마치 자기가 선언을 해서 북한이 호응을 한 것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처음에 구도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늘 김어준 총수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안 나가기만 해봐라. 이게 김 무슨 효요? 김태효. 청와대 대외 전략비서관. 디테일을 몰라. 김태효. 저는 사람 이름 기억을 못해요. 김태효입니다. 지금 김총수 이름은 아직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독일에 가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보고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정권이 이쪽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무척 신중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깜짝 쇼로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MB 자신의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요. 그렇죠.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 있을 때. 네. 그리고 만났고 2차 만남, 3차 만남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으니 상황은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발표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됐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 너네들이 맨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하니까 이 정권이 잘 안 되는 거야. 나는 발표해. 그러면서 질렀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보죠. 그거는 이제 평소에 가까이 품성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거기 플러스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 만약에 한국에서 발표해봐요. 베를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모양이 안 나. 베를린 선언을 하고 싶었던 거야. 베를린 선언을.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한 발 나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꼭 베를린에 있을 때 하고 그래서 싶었던 거야. 5월 9일 날짜가 맞춰진 게 물론 이제 그 시차를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쪽 정권 진영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시간을 못 보는데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로 5월 9일 날 시간이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국과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3차 면담은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김총수님께서 지적하듯이 돈이 안 맞았다. 아마 이게 핵심일 겁니다. 핵심인데 또 하나 경로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보면요.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한 라인이 붕괴된 적이 없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이번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외교 관계에서는 이렇게 비밀 접촉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늘상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한 관계가 이처럼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위험한 상황이 유지가 되었던 거죠. 서로를 전혀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라인을 끊어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개성에서 기업하는 분들의 몇 번 특강을 갔는데 그분들이 남북한 실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기업적으로 단절이 된 적이 역대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 재산 다 날릴 것 같아서 너무너무 위험한 게 이렇게 상호 관계를 단절하고 지내는 이 정권은 아마추어 정권은 그 사람들 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단절되어 있다가 어쨌든 만났는데 이번에 이게 뭐 비밀리에 만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성에 하자는 없어요. 그렇죠. 만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난 것 자체는 만났어야 하죠. 그렇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만나는 것은 외교과의 관례인데 그리고 이렇게 비밀리에 만난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의외적인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처음 있는 일이죠. 근데 도대체 이것을 왜 공개를 했느냐. 첫 번째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금액이 안 맞았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네. 일단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렇죠. 결론이 났고 첫 번째가. 그게 두 번째고 네. 첫 번째 뭐냐면 북한 측이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깊습니다. 그렇죠. 뭐 극악무도한 폐악 정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한동안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안 썼었어요. 이명박 정부 이런 표현까지 완화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이 정권을 왜 못 믿냐. 지난 3년 동안도 못 믿었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걸 보면 이쪽에서 너무 기업가 정신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예. 참고적으로 네. 그 프레시안의 그 황준호 기자가 쓴 기사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남북 접촉을 하는 와중에 흡수통일 지향적인 발언을 하는 남측의 대통령.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만 추진하려는 계산 속을 뻔히 드러내는 남측 정부. 비밀 접촉의 성과가 없으니까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더니 쌀을 달라더라라고 모욕적인 정보를 흘리는 남측 당국자들. 이런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북한이 이번만큼은 또 당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른 것이다. 예. 그 예상은 들어맞았다. 정확한 분석이죠. 예. 정확한 분석이고 그리고 근데 우리가 프레시안 기자의 분석을 보고 방송을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한 분석인데 저기서 이제 이런 얘기는 못 하는 거죠. 틀림없이 그 동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 그렇죠. 조건이 안 맞을 것이다. 그리고 불신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 아마추어 정권인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김태효 대외 전략 비서관이 북한에 가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사과를 하면 3월에 부르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국내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아니 사과하면 불러줄게 이런 거를 북한이 받을 리가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어차피 그 제스처를 한 거 아니냐. 북한 대북 관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제스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가 좀 이따가 아니다. 우리 진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비밀 접촉 사실을 청와대가 먼저 밝혀요. 인정을 했죠. 예. 네. 예. 이게 진짜 바보들이지. 자기들이 일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비밀 외교의 기본을 자기들부터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이 새끼들 진짜 아마추어고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그렇죠. 예. 자기들이 국내 정치에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언제든지 북한을 이런 저런 식으로 그때까지 비밀로 유지하는 것도 다 깨버릴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불신이 딱 생기는 순간 내가 보기에는 북한이 안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저는 그 북한 측이 신뢰할 수 없으니 남측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경제적 지원, 그다음 민간 차원의 지원을 선 지원을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진행된 게 그 단독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주 좌파 쪽에서는 미국의 식민지라고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나 미 국방성의 이 레이더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가 진행되는 잘 뒤집어 보면 시기를 좀 거슬러 보면 요 얘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북미 간에는 무슨 얘기가 진척이 됐냐면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쌀 지원, 식량 지원, 그 다음에 비료 지원 얘기가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미 국무부는 뭐라고 입장 발표를 했었냐면 이것은 정치적인 그 목적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영역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쌀과 비료 지원을 약속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들어가서 그 현지 시찰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입장을 벼랑을 바꿀 수 없으니 북한이 독자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신에 북미 관계에서 지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 경제 지원을 일정하게 좀 해라. 네, 상금 꽂으라는 거죠. 상금은 그렇게 계약금 꽂아라. 네. 근데 계약금 꽂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떼올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다가 봉투를 쓱 올려놓으니 쉬어봤을 거 아닙니까? 쉬어봤겠죠. 쉬어보죠. 당연히. 아니 우리가 경제 지원해달라 그랬지 내가 무슨 술값 여비 달라 그랬냐 이게. 우리 거지를 보냐 이 새끼들아. 차비 주고 이걸 다 떼올라 그러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남측이 정상회담 요구하니까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보다 좀 땡겨서 이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북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남측이 정상회담을 요구하는데 코너에 몰리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는 자꾸만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중 간의 정치적 교류, 경제적 그 관계, 동맹 관계 이것을 보이면서 몸값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이번에 성과가 무척 좋았어요. 그래요? 너희들하고 이제 안 해. 근데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테이블 위로 봉투만 올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거 없고 계약금 안 꽂고 중도금 안 꽂고 뒤에 가선 딴소리하고 그리고 비밀 다 폭로해버리고. 그렇죠. 그 와중에 남조선 방송 중에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방송을 들어보니 이 새끼들은 믿을 만한 놈들이 안 된다. 어떻게 이걸 다. 아니 이게 북한이 정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쪽에서 가지고 노는 거죠. 네, 먼저 던지니까 그럼 우리가 중국 가서 니들의 지원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예.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 모두 다 예. 스트레스를 주니까 중국에서도 좋은 딜을 끌어내고. 그러면 예. 그리고 이 나반을 가지고 놀라고 딱 보니까 얘네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지를 못하겠고 쳐버린 거지 그냥. 에라이 죽어라 새끼라고. 그 북한이 주체 사상이 하나의 철학적 사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인데 60년대에는 그때 당시에는 소련입니다. 소련과 중국 그때는 우리 중공이라고 불렀죠. 네. 중공 사이에서
양쪽에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면서 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그 외교 정책, 등거리 외교 정책 아닙니까? 불가운 등거리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래서 외교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양 국가 사이에서 외교적 조율을 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럼요. 아니 미국이, 중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 한국이 그중에 안 죽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정상회담 있죠. 남북 정상회담 있죠. 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자기들이 얻을 것은 다 얻어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보셔도 간단하게 이해될 것 같아요. 미국이 정말로 무너뜨리고 싶은데 무너뜨리지 못한 정권은 없었어요. 어디든. 그렇죠. 필요하면 그냥 쳐들어가요. 아니면 고립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그냥 사실은 최강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60년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쟁 한번 안 했죠, 실제로. 그렇죠. 실제 없었죠. 그것은 순전히 도끼 74년 도끼 만행 사건이, 도끼 사건 이후에는 일체 충돌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순전히 외교력인 거죠. 그 외교력, 그렇게 쌓여있는 그 절정 고수의 북한 외교를 아마추어 이명박 정권 각각해서 상대하다가 이번에 좆된 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러면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보듯이 북측도 우습게 봤고 못 살면 다 바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특기예요, 이 정권에. 이 오만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남북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그걸 한번 쭉 들여다보세요. 그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마치 돈 주고 정상회담 했다 그러다가 지들은 이번에 더 쪽팔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정상회담한 걸 잘 보면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이런 성명이 나오듯이 남북한의 진짜 민족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전쟁을 없애고 평화정착을 하겠다라고 하는 양측의 진정성이 가장 깊이에서 만날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김대중 정권 한 번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대 최고의 진정성을 갖고 정치했다라고 하는 대통령도 한 번밖에 못했는데 우습게 보면서 6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한 번 하고 내년 3월에 하자. 무슨 정상회담이 그 동네 축구 정기전인가요? 아니 반상이야, 씨발 반상 요새.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만 주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은 정상회담인데 그 전에 정상회담도 해봤다. 이걸 또 청와대에서 그 운동권 출신에서 전향한 친구들이 앉아갖고 기획을 합니다. 그 전에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다 해봐야 두 번인데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3번을 해야 된다. 이 기획이 나온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내년 3월이 총선 바로 전달 아닙니까? 그렇죠. 3월 25일 시간으로 생각해보면요. 4월 11일이 선거거든요. 3월 25일서부터 3월 28일이에요. 그 핵안보 정상회담이. 그런데 3월 28일 딱 끝나는 날은 있는 대로 이 성과를, 이 지적을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28일 날이 4.11 총선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선거운동. 칼같이 맞춰, 칼같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예리한 분석과 예리한 지적과 통찰력은 저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거야. 전 의원. 그 사람들 댓글 올라오고 우리 그 게시판에 막 하니까 그래도 김종수는 꽤 유명하고 김영민 교수도 유명한데 중간중간에 저게 목소리는 개그맨인데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누군지 중간중간에 밝혀달래요. 저는 17대 국회의원 노은갑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들어요. 누가 죽였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김용민 교수하고 김종수님한테 이거 홍보 좀 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홍보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1등이냐. 콘텐츠는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지금은 국내 일이지만 홍보를 하면 세계 1위가 될까봐 우리가 두렵다. 뭐 무슨 맥이 닿아야지 같이 웃어주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또 황준호 기자의 글을 또 그 황준호는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만 같아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 방송 같이 했었어. 아, 그래? 그 황준호 기자가 얼마 전에 프레시안에서 꽤 이 외교 통일 분야 외교 통일 분야. 뭐 전문 기자라는 뭐 호칭을 달진 않았습니다만은 여하간 수시로 우리를 만나고 밥을 사면서 좀 배우라 그러세요. 그 양반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에서 가장 신뢰하는 남쪽 관료인데 이 양반의 책을 대화록을 이제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정세현의 정세 토크라는 책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그 책이면은 대한민국의 수골들은 다 사라진다. 확신을 합니다. 그걸 안 읽지 근데. 네. 우리도 안 읽었는데. 정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황준호 기자가 얘기한 거는 이 회담. 공식 회담이든 비공식 회담이든 뭐 비밀 접촉이든 다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남쪽도 녹음하고 북쪽도 녹음하고. 그런데 북쪽에서 애걸복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날조라면은 북한에 당연히 남쪽에서는 녹취록을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까면 그건 뭐 누가 듣겠습니까? 녹취록을 풀어서 공개해야죠. 어쨌든 풀어서 공중에서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남쪽에서는 4시간 동안 우물쭈물하더니 신문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안 하고 우리의 진위를 잘못 해석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오해하셨어요. 아니 이런 겁니다. 녹취가 있으니까. 아니 북측이 주장한 그 내용 그 말은 그대로 했지만 뜻은 그게 아니었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라는 거죠. 그렇죠. 오해죠. 우리 말은 그대로 했다. 각하의 특기죠. 오해. 북한이 자꾸 남쪽에서 헛소리하면 녹취를 까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쪽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끝냈어요. 만약에 북한이 녹취록을 깐다든지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남측이 북쪽에다 보낸 메시지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주도권을 완벽하게 북한에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북한이 갖고 논다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녹취까지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제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김총수님, 김용민 교수도 지적을 했지만 서로 간에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삼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한 60년간 단절되어 있던 양측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해주고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칭찬을 해줘야지 이게 재결합이 된다. 비판하고 욕하면 어떻게 재결합이 되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북한 측을 존중하고 칭찬해주고 북측은 남측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줘야지 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요. 지금 이명박은 북한에다가 사과해라. 돈 줄 테니까. 쌀 줄게. 그리고 약 올리잖아요. 그 무슨 예비군 훈련장에 김일성 3부자 사진을 걸어놓고 이런 거는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남북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이런 건 좀 피해줬어야 되는 거죠. 인천의 모 부대에서는요. 플래카드로 이렇게 내걸었다고 합니다. 김정일, 김정은 둘의 목을 따야 북한의 세습을 끝낼 수 있다. 군부대에서. 군부대에서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좌빨이라 그러죠. 이 정권의 특징을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몰랐다. 그냥 알아서 한 것이다 밑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4시간 반 동안 침묵하다가 발표한 내용이 우리 진위가 왜곡됐다. 진이가 뭐야 근데? 진이가 오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근데 거기서 계속 봤어요. 예전 같으면 대통령 워딩 거기에 인용이 되거든요. 대통령 워딩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내용은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부가 지금 이 3년 반 4년 동안 끌어오면서 최악의 위기예요. 제가 사면초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경제 개판됐죠. 그러니까 서민 경제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좀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측근 비리 은진수. 세 번째, 한나라당이 갈래갈래 쪼개져갖고 대통령하고 맞짱 뜨고 싸우는 게 유행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남북관계가 역대 이렇게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은 레임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셀프 탄핵. 지 스스로 자기를 탄핵해버린 거야. 자학. 근데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각각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죠. 절대로. 그렇죠. 없습니다. 저쪽에서.
없고 다만 BBK 저희 3회차 방송을 들으시고 각각께서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성찰에 어떤 기회를 가지셨지 않았을까. 각각께서는 워낙 마음도 이렇게 안 해본 게 없으신 반성까지도 안 해본 게 없으시기 때문에 다경험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반성까지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어떤 음성을 심령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심령으로 녹음한 내용을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소득만 높고 품격과 교양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BBK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BBK를 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땅 한 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땅이 제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BBK가 이게 복잡하니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을 속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불이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내용의 방송 나가면 저 선거 나가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작은 제가 했습니다. 선거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제작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용민 교수가 했고. 아니 김용민 교수가 지난번에 어디에서 잘렸죠? CBS 잘렸을 때 대통령 하야 성명입니다. 이 대통령 하야 성명입니다. 그리고 하야하는 성명을 쭉 발표하고 지금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잘렸죠? 그 다음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편 때 아웃이 됐는데 개편의 아웃을 제가 CBS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아. 문자도 안 와요? 문자도 안 왔습니다. 깔끔하네.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봐. 너한테 알려줄 가치도 없어. 이런 거겠지, 뭐. 자, 그러면은, 은진수 위원, 전 감사위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분과 정봉주 전 의원의, 위원과 의원의 대결이죠. 의원의 놀라운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건으로 들어가죠. 인연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내부 대책반장이었어요, 은진수가. 때는 바야흐로 2007년도. 그래서 저는 그때 전 국민이 주목하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하고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저하고 맞짱을 뜨고 저한테 도전장을 낸 건 누구였었냐면 고승덕 변호사였었죠. 그렇죠. 현재 국회의원인데 그 양반은 왜 한나라당에 들어갔나 몰라. 서초 의뢰 가봤더니요. 그 좋은 이미지를. 지역구 관리도 개판이고 그래서 공천을 못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서초 의뢰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공천을 못 받으면 또 그 성향상 무소속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공천 받을 사람 중에 서초 의뢰 깃발 꽂으면 무조건 당선된다. 그래서 서초를 가서 공천 신청해라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싶어요. 근데 고승덕이 대외적으로 얘기였고요. 고승덕 의원이 대외적으로는 무슨 BBK 대책판. 그래서 소방수는 고승덕이었었죠. 근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실제 뒤에서 고승덕 의원은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얼굴 마담이었죠. 얼굴 마담이죠. 그걸 다른 데서는 다 써줍니다. 써주고 그걸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파고 들어가고 질문을 해봤더니 어디에서 인터뷰를 붙었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조사도 제가 하고 글도 제가 쓰고 발표도 제가 합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거죠. 혼자 스포트라이트 다 만들려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승덕은 얼굴 마담이었고 내부에서 이 팀장 대책팀장을 맡은 게 은진수였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 법률 지원 단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었는데 그때 전담한 것이 BBK였다고요. 그렇죠. BBK
BBK 소방수입니다. 그럼 저는 BBK 공격수가 아니라 소방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 BBK 방화범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그렇죠. 예.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예. 이 캠프 내에서 역할 분담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몰랐는데 실제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예. 대법원에 징역 1년 받고 지금 징역 1년 받은 사건 징역이에요. 벌금이나 이런 거 아니면 징역입니다.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감옥 가는 징역 1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사건을 뒤에서 예. 진두지휘한 분이 진두지휘한 분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그렇죠. 예. 그분이 지금 감옥에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트윗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BBK 대책 반장, 소방수, BBK 공격수 정봉주를 왜 구속 안 시키고 소방수를 갖다 구속시키냐. 그 트윗에서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은진수 대박이 났을까? 은진수 위원과의 그 인연뿐만 아니라 삼각 인연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중수부장 대검 중수부장이 누구죠? 김홍일 중수부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어요. 저축은행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김홍일 중수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어서 BBK 사건 전모를 직접 나와서 발표한 장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김홍일 중수부장은 당시 BBK 특별 검사가 있었고 그것에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게 최재경 검사였고 최재경도 지금 잘 나가죠. 연수원장인가 뭔가 하고 있어요. 그 최재경보다 한 단계 위에서 총괄 지휘하고 있었던 게 김홍일 당시 중앙지검 3차장입니다. 지금 중수부장이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보기에 은진수와 중수부장, 은진수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진수와 당시 김홍일 중앙지검 3차장은 아주 밀접한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김홍일 중수부장이 자기의 옛 동료였던 그렇죠. BBK 대책 반장이었던 은진수를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이 사건이 터지자 초창기에는 과연 김홍일 중수부장이 이 수사를 맡았는데 BBK 한 식구였었는데 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겠냐 라고 봤는데 다행히도 이 진상조사단 위원장으로 평생 저격수 역할을 해온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붙었습니다. 붙으면서 상황이 커졌어요. 이것은 이제 덮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덮으려면 김홍일 중수부장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접기에는 넘어갔지만 그래도 옛 적이든 동료든 BBK 3인방이 나와서 이것을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게 이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제 의원님은 그 두 사람의 옛 관계나 또는 뭐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건이 덮어질 수도 있다 혹은 축소될 수도 있다 우려하셨다고 생각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 사건은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대로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원래 정권 한 4년 가까이 되면은 이 검찰들이 슬슬 그동안 정권으로부터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풀면서 동시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까불었지. 이제 니들이 죽어봐라. 이런 태도가 딱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은 스스로 엘리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기들보다 멍청한 것들이 자기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자존심이 상해. 하지만 그래도 진급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니까 명령을 듣긴 듣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근데 이 정권 말기준 되면 이제 죽었다 이 새끼들. 이때 풀려고 시작하고 그 카드를 들고 다음 정권하고 거래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딱 시점이 터진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검찰이 신났다.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관전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전평에 관전 포인트를 뭐를 잡을 것이냐. 이 정권이 기울어가고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관전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검찰이 언제쯤 등을 돌릴 것이냐. 그렇죠.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권을 바라보고 화무 11홍 정권이 기우는 그 시점이 바로 검찰이 등을 돌리는 시점인데 레임덕의 바로메타. 그렇죠. 레임덕이 바로메타죠. 근데 검찰이 등을 돌릴 땐 이미 레임덕은 반 이상 진행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홍일 중수부장이 또 그 자기가 지은
일정하게 죄를 BBK 관련된 걸 반가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김홍일 중수부장이 이 검찰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지방대 출신입니다. 충남대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정상적인 검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검찰 내에서 살아나기 힘든 그런 학력과 그런 인맥을 갖고 있는데 BBK 때문에 승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차기 정권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옷을 벗어야 되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물러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이분이 승부수를 띄울 때가 저는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저축은행 비리는 자신들이 인지수사를 해갖고 자료를 잡은 것도 아니고 이미 감사원에서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개혁을 위해서 이미 1년 전서부터 조사를 해온 겁니다. 저축은행은요. 복마전입니다. 손만 대면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축은행 비리 있는 대로 다 까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호남에는 저축은행 없냐. 호남 것까지 시작하면 너는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연루됐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니네 이거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준 거죠. 준 거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회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뭐 호남의 특정고등학교라고 하는데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고 광주일고 출신들 아닙니까? 광주일고 출신이기 때문에 너희들 걸면은 너희들도 다 연루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정치 이 깊숙한 곳을 모르는 거죠. 광주일고 출신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요. 이미 지역감정을 없애고 지역감정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현 정권의 노무현 정권의 영향력이 맺혀진 그런 특정 집단이 없었어요. 그 자기들 짐작으로 계속 전정권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서 야 우리 한번 다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니들도? 다 나오니까 이걸 터뜨리면 다 죽으니까 그만 여기서 정전하자 휴전하자. 그런 제스처죠. 라고 제스처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려면 돈 봉투를 갖다 보내든지. 그런데 박지원을 건든 거야. 박지원을 건든 거죠. 열받은 거지 이 양반이 이제 전투 모드로 변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두원 의원이 금전적 비리 때문에 4년 감옥을 산 사람이 이런 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박지원 의원을 심각하게 건드렸거든요. 이건 박지원 의원으로서 모독 중에 상모독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감옥을 산 거는요. 당시 햇볕 정책과 북한과의 북한 경제협력하고 그러면서 대북 송금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혼자 뒤집어 쓰고 한 거죠. 혼자 뒤집어 쓰고 한 거죠.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에 당신 지저분한 인간이 겨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르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들 착복하는 거하고 그럼요. 남북 관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뒤집어 쓴 거하고 혼자서 본인이 김대중 정권의 역사적 이런 오점을 어느 정도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혼자 뒤집어 쓰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의 부담을 혼자 뒤집어 쓴 건데. 근데 그걸 건드렸어요.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용에 뭐라고 하는 게 영린이라 그러잖아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금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것을 건드리는 순간에 민주당은 전면전 모드로 갔죠. 전면전 모드로 가니까 한나라당은 빠지죠. 이제 청와대하고 싸워라. 왜? 청와대하고 거리를 둬야지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만 주장하고 특검법을 도입해야 된다든지 원칙적인 것만 주장하고 실질적인 강론에 들어가고는 청와대 편을 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비는 한나라당이 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한나라당이 한 게 아니거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먹긴 니들 먹고 독박을 우리가 쓰냐. 그렇겠죠.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를 건드린다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지원 대표를 전투력이 가장 강하죠. 민주당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한 거는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한 시각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청와대에서 저축은행 비리를 발본색원하자. 있는 대로 닦아자라고 하는 것은 닦아면 너희들 다치니. 그리고 그중에는 호남의 김대중 정권 시절 황태자라고 한 박지원이 있으니 당신도 다칠 수가 있으니 여기서 그만 이 정도로 전쟁을 종결하자. 그런데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종결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없으니까 자기가. 그들이 광주일고 출신이라고 하는 그 부산저축은행, 정진석은 삼화저축은행 그 회장하고 경북 아파트 일대 고깃집 가게 되면 얼마나 두 분이 친절하게 같이 다닌 게 다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북 아파트 고깃집 주인 다음번에 한번 인터뷰해야겠어요. 두 사람 본 적이 있나?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 까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대응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둘씩 이게 이제 그 포장지 벗겨들이 살짝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 저축은행은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겸장이 아니라 이제 앞뒤에서 협공을 받은 건데 위에서는 북한 측 공격을 받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저축은행 측근 비리 때문에 청와대는 셀프 탄핵 시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죠? 한나라당 내부는 아수라장이 돼갖고 서로 살겠다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스님들 같아. 각자 도생의. 그래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거.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역전됐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습니다. 언제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예. 어머나 민주당 한 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이 시점 되면 제가 이제 한 6개월, 7개월쯤 들었는데 청와대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각자 부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 돌아가는 사람들 말고 또 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기존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근무하는 분께 들었어요. 아주 상급 공무원은 아닌데 너무 곤혹스럽다. 청와대는 이미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중지됐다. 근데 지금 이쯤 되면 청와대는 패닉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하는 그걸 잘 모르세요. 각하는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 있고. 그렇죠. 뭔가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잘 안 되면 경로하시면 되거든요. 경로. 근데 이번 은진수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이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내려와서 경로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경로. 근데 누구한테 경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원에 은진수를 꽂은 건 자기인데. 예. 자기가 자기한테 경로하나? 예. 아니 은진수 다중인격이신가 봐. 은진수 이분이 네? 이 양반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 피의자죠 이제는 은진수 피의자가 2004년도에 강서구의 노현성 의원에게 떨어집니다. 노현성 의원은 지금 강서구청장이 돼 있죠. 노현성 의원은 아주 훌륭한 대학에 이력과를 나왔습니다. 그 훌륭한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입니다. 저하고 동문이죠. 그런데 2007년도에 BBK 대책반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공천에서 떨어집니다. 총선을 출마를 못해요. 그래서 18대 총선을. 그러니까 그게 미안해서 가장 대표적인 보훈 인사 중에 한 명, 즉 이명박 대통령이 챙기지 않았으면 갈 수 없었던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간 거예요. 다들 반대했죠. 그리고 화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워서 자기 얼굴로 침 뱉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경로하신 거야. 지금 각하께서는 내가 왜 이랬을까?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가서 경로하시고 강하게 질타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꽂은 사람이야. 임명권자 아니에요, 임명권. 자기가 다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 자기가 꽂았는데 자기한테 경로하는 거야. 대통령 누구한테 경로하는 거냐 이거 도대체. 그 셀프 경로라고 하죠. 셀프 경로. 셀프 경로를 통해서 셀프 탄핵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사건에 진정한 꼼수 하나가 있어.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숨어있는 꼼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공무원이 원래 비리 조사나 예. 형사재판 예. 이런 거 받을 때 사표를 제출해도 사표 수리를 안 해줍니다. 예. 왜냐면은 그 비리로 결론이 나면 퇴직금을 깎거나 못 받거나 하거든요. 퇴직금을 못 받죠. 네.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급 중지를 시켜놓는 거죠. 사표를 내고 사표를 수리를 해버리면 돈을 받아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안 해줍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했어요. 네. 그건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가 만든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그전에 없었고 참여정부 시절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법이고.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표 수리를 먼저 하고 예. 경로하셨다. 그리고 민정수석 비서관실로 나와서 경로하셨다는 거예요. 사표 수리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돈은 챙겨줘 일단. 야 퇴직금 받아라야. 돈은 챙겨주고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돈 모를 리가 없죠. 예. 돈을 미리 챙겨주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 각하는. 그런 다음에 경로해 셀프 경로. 그게 이제 법인 공무원 관련 규정 대통령 훈령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대통령 훈령을 대통령 훈령을 대통령이 어겼다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강하게 공격을 했더니 청와대 답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무직 공무원은 예외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장관, 차관 다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예. 만약 정무직 공무원이 예외면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이 대통령 훈령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쪽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은 예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받는 것을
용인해 주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아니었었냐? 원래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는 각하께서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말이죠, 사람을 돈으로 다루거든. 이 돈 챙겨주고, 야 은진수 네가 네 선에 잘 어떻게 정력을 끊어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 각하는 아니 축의금도 안 보는 사람이 예. 굳이 비리에 네. 연루된 사람의 그 법을 어불가하면서까지 예. 퇴직금을 일부러 챙겨줄 이유가 뭐예요? 퇴직금을 챙기고 반 나누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반띵! 야, 반띵 알지? 그리고 내가 만든 미안하니까 청계재단에 기부해. 그게 제가 보기에 이 돈을 챙겨주는 건 아, 우리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추정이니까 관계없죠. 추정. 속설이죠. 속설이죠. 속설이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이고 그리고 그럴 리가 절대로 없는 절대 없죠.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극악무도한 소설. 감히 대통령 각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저 주옥 같은 대통령, 주옥 같은 대통령, 예, 주옥 같은 대통령. 아, 여기서 주옥은 구술주 구술옥입니다. 그럼요, 예, 주옥 그래서 같은 저는 이 대통령. 꼼수가 예. 단순히 돈을 챙겨준다가 아니라 그 차원 한 단계 더 넘어서 예. 원래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돈을 정말 아까우신 분이라고. 아, 오늘의 예술은 반띵입니다. 반띵. 그런데 이 은진수 전 위원을 사실은 돈으로 구슬리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 있어요. 왜냐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걸 알고 있기 예? 때문에 야, 너 이거 챙겨주고 내가 이렇게 잘 해줬잖아. 너 나 배신하면 안 된다. 예. 이 얘기가 이 꼼수에 들어있다고 그런 겁니다. 아, 그게 정확한 지적이 경향신문, 그러니까 좋은 신문이죠. 경향신문 만평이에요. 예. 이런 게 나와요. 요즘 나가수를 그 패러디해갖고 은진수가 마이크를 잡고 내가 만일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의 뭐 김황식 이런 사람들이 전음시키고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입 벌리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진수 피의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현 정권이 BBK부터 알고 있다. 그렇죠. 혹시 BBK가 말하는 것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BBK는 마른 잎 다시 살아나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뒷이야기들. 예. 사실 이런 게 더 재밌거든요. 그렇죠. 위험한 내용들은 우리가 소설을 쓴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3인의 일방적인 골방 추정이었어요. 골방에 사는 쓰레기적인 추측이다. 그런 골방 추정이었고요. 전혀 근거 있을 리가 없고 각각 이렇게 했을 리가 없죠. 절대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이 점 이 점 각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긴급 제안인데요. 끝날 때는 출연자가 누구누가 출연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김호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라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지역구는 노원갑, 공릉동, 월계동. 네. 소속은 민주당. 그 부분은 듣지 마시고요. 기술 김영민 교수였습니다. 제작도 했습니다. 제작. 기술, 제작, 그리고 간혹 꼽사리. 참고로 오늘 밥값은 반가이들 합시다. 지금까지 나는 곱수다 사회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